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 코로나19의 설상가상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신삼고로 우리 국민들의 주름살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과제와 민생 해결보다는 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또 정치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민생 경제부터 챙기길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최근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60% 가까이 나오는데 가장 큰 원인이 경제 민생을 안 챙긴다. 이게 1등으로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실 대통령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민생 대책 회의를 실제로 주재하고 계신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때는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총리님이시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예산 지출 구조를 많이 조정을 했잖아요. 원칙이 뭡니까? 첫째로는 결국 앞으로의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 이거를 좀 역점을 둬야 되겠다. 특히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 그런 재정의 건전성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삭감을 할 때는 삭감의 원칙이 뭔가요? 삭감의 경우에는 오늘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지방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현실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지방이 좀 할 수 있는 거는 지방 쪽으로 좀 넘긴다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개별 사업을 없애거나 줄일 때 되게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역할을 조금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민간 쪽으로 조금 더 역할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일반적으로 정부가 삭감을 할 때는 부처에서 요구했을 때 삭감하는 거는 성과를 중심으로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라는 게 있는 거고요. 모태펀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모태펀드가 이번 예산에서 엄청 줄어들었는데 약 2천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유는 뭔지 아시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도와야 할 부분과 좀 민간 쪽에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태펀드로서 좀 집중하는 분야는 신산업 분야라든지 정책적인 전 필요성이 높은 분야, 예를 들면 창업 초기, 청년, 여성 창업, 지방, 글로벌, 신산업 이런 쪽을 좀 정부의 모태펀드 쪽으로 지원을 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은 민간 모펀드를 좀 조성을 해가지고 시장 주도적인 투자 활성화를 하자. 이게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모태펀드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거 아세요?
모태펀드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지금 국정과제에 모태펀드를 확대하겠다.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거 아셔요, 총리님? 네. 그러나 아마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아니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니까. 네, 국정 과제로서는 저희가 해야죠. 인수위 거쳐서 국정과제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태펀드 자체는 하여튼 좀 더 브로드한 분야보다는 좀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자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선거 상세한 때 국민에게 약속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모태펀드를 더 늘리겠다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을 국정과제로 약속했는데 첫 번째 예산에서 이걸 줄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뭐 두 필요하시면 번째로 하나 지적 드릴게요. 지금 유니콘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뭐 20개에서 30개 정도 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18개인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 3개였는데 18개로 늘었습니다. 네. 이 18개로 늘어나는 데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모태펀드입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내일 체험공제 제도 아셔요? 청년들한테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거죠. 예.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됐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년 지원 대책으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그 청년들의 중소기업 건속률이 일반인들보다 3.7배나 높아졌어요. 6,7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재정 정책에 있어서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잘라요? 뭐 의원님께서 사실 일자리 정책 수석까지 지내셔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누구보다도 뭐 저는 많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희의 기본적인 예산 조정의 원칙은 하여튼 예산은 조금 긴축 기조로 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 그러려고 보니까 민간 쪽이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쪽에 과감하게 좀 보내고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꼭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야 쪽에 좀 집중하자. 아니 그러니까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성과가 미흡한 것들을 중심으로 삭감을 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재정 건전성 기조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 전체를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이 한다면은 기존 사업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우수한 것들은 잘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것들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역 상품권 다 없앴잖아요. 예산. 정부의 중앙 정부의 지원을 없앤 거죠. 이게 지방 재정 경제 정책으로 보시나요? 뭐 아까도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방에 들어가는 소위 이전 중앙 정부로부터 이전은 그게 이제 국세의 비율에 따라서 내려가니까 상당 부분 지방이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으니 지방에서 좀 일어나는 일은 지방이 좀 감당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중앙 정부가 거기에 대한 지원은 조금 이제 줄이고 딴 쪽으로 좀 우선순위 높은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시는지 아신가요? 2018년부터 맞습니다. 군산의 그 여러 가지 그때 GM도 그렇고 또 그게 모델이 됐는데요. 네. 2018년 말에 중앙정부하고 소상공인 전국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자영업자 성장혁신 대책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거기서 1번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요구했던 게 지역 상품권을 늘려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발행 지원을 늘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조가 도입이 되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거의 30조 원 발행 규모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이 바로 지역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나빠져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없앤다라는 거는 자영업자들에게 비 오는데 우산 뺏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뭐 그렇게 보실 정말 맨날 민생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노인 일자리 말씀드릴게요. 공공형 일자리가 어떤 건지 아시죠? 네, 뭐 개중에는 조금 뭐 노인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뭐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뭐 좀 유익한 그런 그 노인 일자리는 노인 복지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 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고 자살률 제일 높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하면서요 노인 지역의 어르신들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거 좀 해달라는 겁니다. 네, 아이들 등하교 때 안전 지킴이 역할도 해주시고 27만 원 월 받아가지고 손자 용돈도 줄 수 있고 동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소주값으로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자리 정책으로서 뭐 통계를 분식한다고 해가지고 자르겠다? 저는 한번 경로당 동네 경로당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비현실적인 판단인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드리는 거는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너무 무원칙한 거예요. 대통령 공약도 안 지키지. 우수 재정 정책이라고 평가받은 것도 스스로 평가한 것도 버리지. 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조차도 안 하지. 그럼 이게 뭐냐? 너무 무원칙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전화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IRA 부분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의 지금 현대자동차 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거고 또 우리 미래의 전략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미국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마켓쉐어 2위인데 이게 3위, 4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대통령께서 경제 안보, 미국과의 안보 경제 동맹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예, 그거는 뭐 학자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아니 제가 뭐 예, 따지려고 오늘 그러는데 한미 관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죠.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용어도 쓰셨어요, 대통령께서. 네, 거기에는 경제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경제 동맹 국가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단계로 보면 섭섭하죠. 그러나 그래도 그러한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일본도 그런 문제가 걸려 있고 구라파도 걸려 있습니다만 백악관에서 나서 가지고 한미 간에 길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협의 기구가 창설이 되고 있는 거죠. 루트 일종의 채널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대통령이 경제 동맹이라는 얘기 말씀을 하시는 게 무색할 정도죠. 창피한 거죠. 이렇게 당하고도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경제 동맹이라는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 협의를 좀 잘 해야죠, 저희가. 그런데요, 2011년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미 우리 정부에서 25개국 모아가지고 항의 서한을 보냈잖아요. 그때 BBB 논의가 될 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되고 하원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 안에 전기 자동차의 차별적 보조금 문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죠.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네.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런데 왜 그게 의제로 안 올렸어요? 그때는 전혀 이 법안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BBB 법에서 이미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통과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 BBB는 통과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진을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의 반대 때문에 사실상 죽었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아니 그것을 여전히 그 입법 과정이 남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국제적인 현안 사항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25개국을 모아가지고 항의 서한까지 보낸 거잖아요. 그때 보낼 때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걸 3조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거의 죽어 있던 것을 한 1조쯤으로 줄이면서 이게 갑자기 확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또 특히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렇게 결의안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힘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좋습니다. 네. 뭐 그런 판단이 있었다 치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도 사전 협의 과정에서 당연히 의제를 올려야 되는데 의제를 안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때는 거의 죽어 있었다니까요. 이 부분. 아니 그러니까요. 그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정부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정상회담 의제를 안 올린 거죠. 네, 그런데 그때 7월 27일 날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그때까지도 거의 이 법안이 만들어질지는 우선 공화당은 거의 아니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 그거는 의지가 있다라는 걸 밝히는 거죠. 정부가 미국 정부가 그렇잖아요. 아직 그럴 단계는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날 펠로시 왔잖아요. 8월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국 이 정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이미 7월 27일 날 초안이 공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무런 긴장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통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얼러트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단계에서는 아니 근데 하원 27일 날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 8월 3일 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아무도 중앙정부에서 아무도 안 만난다. 대통령 마찬가지, 총리 마찬가지고 통상법무장 이해가 안 돼요. 뭐 저는 좀 만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펠로시의 저 시간 스케줄 때문에 만나는 것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 만나셨고 또 대통령님하고는 또 통화를 한 40분 하셨고 그런 거죠. 8월 7일 날 상원 통과됐죠. 네. 그러고 나서 고위급에서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우선 제일 먼저 대사관에 있는 분들이 뭐 작동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미경제공사하고 국무부 부차관보 면담한 게 8월 9일 날 첫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날 초안이 공개되고 그 사이에 펠로시가 왔다 가고 8월 7일 날 상원을 통과하고 8월 9일 날 주미경제공사하고 국무부 부차관보가 면담을 해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바로 장관이 달려가야 되고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바로 통화해야 되는 겁니다. 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보 NSC끼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대화 채널.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서울급 외양권 고치기죠. 나중에 뒷북치기 하면 의원님 잘 아시지만 이런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만 항상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저히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이 됐는지 뭔가 정부가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BBB 단계부터 IRA로 바뀌는 과정, 그다음에 그 위에 통과되는 과정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딱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부예요? 글쎄요. 저를 설득을 한번 해주셔요. 네. 제가 청와대에 없었으면 이런 말도 못해요.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무 걸 한 게 없어요. 정부가. 그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대통령이 얘기할 시간이 있었지, 펠로시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대통령은 늘 경제 동맹을 얘기를 하셨지만은 뒤통수만 맞은 거예요. 다 맞은 거죠. 일본도 맞은 거고 구라파도 맞은 거고. 그러면 경제 동맹이라는 얘기를 쓰지는 그러나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잘 하겠습니다. 아니 이 정부는 매일 무슨 잘못이 있으면 남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국내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탓하고 또 이 얘기 나오니까 다른 나라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우리 문제 없다. 이게 무슨 아니 없다는 게 아니고 변명입니까? 그게 현실이다 이거죠. 참 답답합니다. 예.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리백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뭐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야말로 무원칙, 무대책, 무개념이에요. 미래에 대한 아리백 같은 경우도 지금 10차 그 전력 수급 기본계획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완전 거꾸로 돌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무개념입니다. 다시 국정 기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스템 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